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단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막말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법사위원인 서용교 민주당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만나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대로 한일 정상 조금 전 부산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만난 건 제주도 정상회담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문제 견해를 놓고 일본 정치인 중에서 남다른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 과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입장 등 마지막 선물을 내놓을까요? 예,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벌써 세 번째고요. 그리고 임기가 곧 끝나는 이시바 총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희정 의원님, 가장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과거사 관련해서 일본 총리의 유의미한 발언이 있을까 싶은데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서 좀 대승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올 거다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이시바 총리는 과거에도 자민당 간사장하고 이럴 당시에도 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였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 5시 정도부터 지금 회담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입장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다음 달 중순이면 이제 일본의 새 총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퇴임을 앞둔 총리를 만난다는 것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간 그 셔틀 외교 복원 차원에서 답방의 차원이기도 합니다만은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 신뢰를 좀 굳건히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을 일본은 이제 다 서명하고 끝냈습니다만은 우리도 아직 큰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도움될 만한 조언들을 좀 구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주로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2001년 고이즈미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그 회담을 한 이후에 서울 이외 지역 부산은 처음인데요. 이시바 총리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고 이수연 씨, 의인 이수연 씨잖아요. 그 일본 유학 시절에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구하고 본인은 또 돌아가셨던 그분을 추모하는 그 영락공원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진전된 관계,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려는 이시바 총리의 어떤 그런 행보도 좀 돋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회담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회담에 이어서 만찬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과거사에 관련된 진전된 반응이 일본 측에서 나올까요? 이분이 뭐 대표적인 친한파, 지한파 인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번 총리로 언급되는 다카이치 사나에나 고이즈미 신지로 이런 분들은 또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죠. 지난 2017년인가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던 점에서 안 될 일이다. 한국에 납득 얻을 때까지 계속 사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메시지가 퇴임을 앞둔 총리라고는 하지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월 23일인가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사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네.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은 이미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까 김유정 의원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이번에도 뭔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면 지난번에 다 조언 얻을 거 얻었나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 앞서서 그 관세 협상을 미국과 합의하면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부담이 더 커졌죠. 일본은 이제 5,500억 불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른바 캐피탈 콜을 하면 45 영업일 이내에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도 그와 비슷한, 물론 우리는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비슷한 방식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일본은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3,500억 불을 그런 캐피탈 콜에 응하는 방식으로 보낼 돈이 없는 거죠. 예, 외환 보유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도 먼저 체결하자 이런 입장이라 글쎄요. 일본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얻기보다는 이시바 총리가 임기 후반부에 미국하고 전격적으로 좀 너무 일찍 합의한 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웃 나라가 빨리 협상에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오히려 좀 반사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주치의가요 김혜경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는데 이석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래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 참석 일정은 김 여사는 취소됐다라고 알렸습니다. 외교 행사에 불참하는 것 두고 사실 뭐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 상태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시 브리핑이 가능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어지럼증을 호소를 해서 주치의가 관저로 가서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석증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도 한참 전에 이석증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왜 어지럽지 싶어가지고 전문병원에 갔더니 사실은 이게 10분 정도의 치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현기증이 날 때부터 24시간 내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병원 측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분간 치료라는 게요, 좀 우스꽝스럽게 볼지 모르지만 이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완치가 되더군요. 즉 돌이 흘러나온 것을 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이비인후과 이쪽에서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께서는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루 정도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 병으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김동훈 의원이 이석증 경험하셨는지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적합한 분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치의가 뭔가 브리핑을 한다 정도만 알려서 잠시 좀 언론계에서도 술렁했다.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이냐 그랬는데 다행히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약 한 30분 전에요.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고요. 지금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영상 등이 들어오면 방송 중이라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부분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그러면 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두고 또 투톱 대변인 체제 또 시작한 것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첫 브리핑을 오늘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처음 브리핑하게 됐습니다. 떨리고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신상 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김남준 신임 대변인 낯설게 느껴지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카메라에는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과 공식으로 2명의 대변인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대변인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실 조직 개편 갑작스럽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미리 그런 조짐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국감 좀 정상회담 앞두고 갑작스러운 변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석급의 변화는 아니니까 비서관급 이하의 어떤 보직 이동, 그다음에 소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 이를테면 홍보 관련한 파트가 비서실장 산하로 간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 초순에 인사수석실이 이제 인사수석이 신설됐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이제 비서관들이 조금 더 임명이 추가로 돼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용산에 처음에 6월 4일 날 가서 용산 대통령실을 갔을 때 볼펜도 하나 제대로 없고 PC도 없고 거의 이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계속 흔히 얘기했던 걸로 인수위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제 인사건 조직이건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조정과 그동안에 몇 달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직 개편을 약간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인사수석이 이제 벌써 한 3주 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3, 4주, 한 달 가까이 가량 약간의 이런 이동과 신임 비서관에 대한 임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국감 앞두고 왜 또 해외 정상회담 앞두고 왜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수석급 이상에서는 전부 다 대통령과 함께 지금 그 일정을 다 맞춰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예정되었던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뜬금없는 인사죠. 사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위한 인사였다라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요. 어느 정부에서는 임기 초부터 퇴임 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취임 100여일 만에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직 전환하는 인사가 지금 시점에 왜 일어났는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부르느냐 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절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이 긁어부스러 만든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김현지 비서관에 그렇게 집중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못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무언가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보직을 변경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오라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을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위원 구성 자체도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제 안 부르겠다는 뜻이 명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구실 자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연아 위원님, 김현지 부속실장 요 며칠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국감에 나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관례대로 하면 보통 그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받을 때 비서실장은 거의 항상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정무수석은 나오는데 민정수석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총무비서관은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나왔는데 예. 대통령실의 내부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보직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제1부속실장은 제 기억에 거의 국감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일정이 있으면 대통령과 동선을 같이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기가 어려운 보직으로 이동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국감 증인이라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하면 되는 거니까
여야가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이동한 보직의 성격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에 따르면 이제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는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제 조직 개편 국감에서 숨겨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거죠. 그게 누가 까마귀인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정도 중요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도 알아야 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글쎄요. 고향이 어딘지 또 학력이 어딘지 성남 시청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그 경력을 가졌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분이 어떠한 인생 궤적을 살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이 자충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 판을 너무 키웠다. 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또 이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 안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민주당에서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이 따갑게 보는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 이 정청래 대표 말 맞다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보호를 하고 쉴드를 치는지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바로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MB 때 만사형통이 있듯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인사이동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남 라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뭔가가 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의아한 대목이니까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난 의혹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서 글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떤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계속 이른바 군불대기라고 하죠. 그냥 이름을 거론하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체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니까요. 대변인 이야기 좀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계셨었고 당 대변인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투톱 체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거든요. 물론 당은 대변인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변인 사실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에서는 한 두어 차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가요? 정강재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이제 민주당 쪽 집권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투탑 체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써왔죠. 아마 굉장히 그동안 경무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거의 쉴 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모든 회의와 또 모든 일정에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아마 김남준 그 신임 대변인과 투탑 체제로 이제 업무도 조금 나누고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도 대변인 경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또 이 동지적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해왔던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데도 또 강유정 대변인 못지않게 아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탑 체제에서는 혹시라도 어떤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오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업무 분장을 좀 이게 명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조금 업무 분장을 좀 하고 이를테면 당에서 대변인들 여러 명일 때는 요일제로 당번을 맡아서 브리핑도 하기도 하고 혹은 홀수 짝수 날을 맡아서 한달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그렇게 딱 쪼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리핑이라도 좀 서로 좀 균형 맞춰서 하고
그런 관계 정립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불협화음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제외한다면 두 분 다 대변인 경험도 있고 잘 하실 분들이라 다른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서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09년에 MB 정부죠. 당시에 박선규, 김은혜 두 분이 남녀 공동 대변인을 했었고 또 보수 정권이 2013년에 윤창중, 김행 두 분이 같이 대변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대변인 자리를 맡았을 때 한 번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간에 일종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파워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자들도 누가 더 뭐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남준 새 이 대변인이 임명이 됐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 무게 축이 김남준 신임 대변인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변인을 뭐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다 또는 대통령의 입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20여 년 가까운 인연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우리 당이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경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강유정 대변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좀 부적절했다,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변인 인사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이슈 백다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국민참여자표를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인정한 건 딱 하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 그는 비상계엄 위헌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해체가 담긴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 복귀 희망 의사를 밝혔죠.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단체 명의로 원대 복귀를 시켜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사안, 집단 반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녹화 중계가 됐고요. 12.3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판사가 묻자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마치 자신도 좀 관찰차였다는 듯이 말한다라는 평가도 받았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런 자세를 견지했는데 그 이후로 이거 방조했다라는, 오히려 도왔다라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글쎄요, 요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국무총리는 뭐 흔히 말하길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모든 정부 조직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인데 한덕수 전 총리의 저런 자세 때문에 사실은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내지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말렸어야죠. 못하게. 뭐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반대 의사를 제대로 표했는지도 대단히 의문이고 그 수수방관 내지는 부하 내동했기 때문에 지금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는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된 내용과 지금의 본인의 입장 표명이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이건 또 말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측면을 지금 재판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메시지를 이번에 처음 낸 건 아니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출석했을 때도 당시에 일반적인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해서 결국에는 뭐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지는 헌법재판소 결과로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인이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정확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도 지금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본인이 말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말릴 수 없었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게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예, 지금 보는 장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 녹화 중계본입니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보셨던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방청석 쪽에서 법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고요. 뒷머리가 조금은 총리 재직 시절 때보다는 좀 덜 정리가 된 그런 모습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서 정면 검사 측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오늘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오늘 이 공판은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 위증 혐의만 인정했어요. 이거는 뭐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일까요? CCTV 증거가 있고 한마디로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혐의는 또 다 부인을 했어요. 그나마 CCTV에 담긴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사실은 뭐 고의로 위증한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국정의 2인자로서 당시에 정말 들어 누워서라도 좀 말렸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과 그 계엄 해제 이후로 좀 뭔가 이 행적이 구별이 되잖아요. 계엄 당일에는 저녁 때 8시, 9시 좀 전에 뭐 김영현, 이상민 장관 등하고 이제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계엄 관련해서 미리 알았다는 건데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서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라고 제안도 했고 또 마치 헌재 나와서는 다 장관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이 추가되면 말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던 것이다. 국무위원들을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심의가 필요했으니까 심의 거쳐야 된다라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는 데 본인이 도와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더 기다려서 정독수를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계엄 방조 행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난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때 곧바로 해제 국무회의 열지 않고 지연시킨 그런 의혹도 있고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 선포문을 별도로 추후에 작성을 해서 또 폐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런 일을 해놓고도 CCTV에 확보된 증거 외엔 다 부인하고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에도 모자라고 그 염치 없음을 어떻게 국민에게 사죄할지 본인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그러니까 올 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 정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인정한 위증 혐의 관련 올 2월에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네,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돌연 특검에서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그러니까 CCTV를 제시하니까 더 이상 이건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CCTV는 조작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걸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후에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게 송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문 이게 나중에야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 말이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말에 그 신뢰를 뚝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일 읽어보라고 몰래 뒷주머니에 꽂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서 주머니에 꽂는 것은 본인 자신일 텐데 저게 급하고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그게 말의 어떤 신뢰성을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 아하 이게 뭔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CCTV에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아마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지금 쭉 보입니다마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그 법조항 중에서 역시 한덕수 총리의 기소 시 진행될 이 초점 가장 핵심은 역시 내란 우두머리에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느냐 묵인을 했느냐 여기에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법리적인 초점도 뭐 지금 얘기한 몇 가지 그 사안보다도 바로 이 적극적인 방조 여부에 초점이 맞췄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 짧게 요것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위증을 한 건 맞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다.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저 주장은 위증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 거기서 허위의 진술, 뭐 진술이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라는 것은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할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위증의 고의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을 인정한 게 아니고 위증죄도 부인했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김용남 의원의 해석대로라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오늘 공판 결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13일에 열립니다. 역시 중계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공판만큼이나 아주 오후에는 또 중요한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집단 반발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검사들의 의견은 검찰청 폐지시켜놓고 그럼 수사 기소 업무 분리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서 직접 수사 업무하는 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후배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집단 반발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검찰청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무슨 신이 나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런 취지로 그냥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한편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사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건 자기가 돌아갔을 때 뭐 온전한 검찰청이 있거나 아니면 검찰청에 복귀해서 더 좋은 자리 내지는 승진을 바라보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정의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매관매직을 한 혐의라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라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정의감 내진 사명감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누가 봐도 뭐 명백히 집단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대단히 아쉬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재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공무원의 항명 행위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글쎄 이 검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검찰개혁 관련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죠. 특검은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이 같은 그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1년 후에 완전히 정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국민들께서 좀 각자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사실 김건희 특검이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고 온갖 명품 브랜드가 다 나오고 있고 정말 밝혀야 될 게 많은 상황이라 예. 검사가 충원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양새.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잘 될까? 걱정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 좀 이런 모습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소청 설립하고 검찰청 폐지하고 이거는 다 정해진 수순이었죠.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걸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전혀 온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정말 수사도 다들 열심히 했고 혐의도 16개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구속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예고됐던 그리고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마치 어떤 뒤늦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그럴 줄 몰랐다는 듯 이렇게 집단반발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까 특검보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수사의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네. 친정이었던 검찰청이 없어지나 그렇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 모두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검찰 개혁에 정말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도 잘 만들고 실질적 어떤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인들도 같이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땅에 떨어진 어떤 지금까지의 그 모습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여태 잘 해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해왔던 정치검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2,000명의 검사들 중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검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검사도 많다라는 전제하에 이분들이 이거 집단적으로 누가 추동을 한 것인지 40명이 동시에 같은 생각으로 이런 소위 항명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예. 표현 자체는 이 당장 복귀시켜달라는 아니고 수사가 뭐 조속히 마무리되면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했는데 집단 반발임은 뭐 분명해 보인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려는 순직해병 특검, 내란 특검 검사들까지도 이거 동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김건희 특검에 있는 수사검사 40명만 별도로 어디에서 별동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체 검사 중에서 일 잘하는 검사, 수사에 역량 있는 검사를 차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3대 특검도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글쎄요, 참 토사구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구워 먹던 이런 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냥도 다 끝나지를 않았는데도 돌아갈 집을 없애버리는 그 전광석가처럼 법이 통과가 됐다. 물론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맞닥뜨려질 때는 앞뒤가 이런 모순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다 검사애들에게 맡기면서 실제로 이것을 앞으로의 이
이분들이 중수청으로 가면은 검사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수사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모순이 얽히고 설켜서 풀을 가망성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것을 바로 민중기 특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항명 전문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수사를 했던 그 대장 민중기 특검께서 해보니까 안 된다. 보완 수사라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직접 언론을 통해서 표명을 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집단 항명을 만약에 작정하고 했으면은 오늘부터 모든 수사 안 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파국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그 보완 수사라든가 그런 점을 수사를 해본 그런 그 특검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짧게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집단 항명문을 받아든 특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데 뭐 논리적으로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다 하는데 왜 검찰은 안 되냐? 뭐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검사죠. 그냥 검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정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는 특별 검사의 기능으로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민중기 특검은 이럴 때 글쎄 뭐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일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수사기간이 오히려 이른바 덧센 특검법에 의하면 연장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다독여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일정 부분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이나 억울한 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큰 형님으로서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야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믿고 맡긴 그 의혹 규명을 하는 역할을 좀 다해주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리는 비어있죠. 민주당 곧장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국정감사 일정을 늘려서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송석준 내 말에 놀랐나? 서영교!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국민의힘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여야 의원들. 그런데 조금도 화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영교, 곽규택, 이제 의원들 직함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건 거의 모든 법사위 전체에서 한 번씩 나온다라는 말까지 할 수준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청문회 사실 안 나올 건 뭐 이미 예고가 됐는데 그래도 안 나온 상황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문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었다. 처음에 지도부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죠.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청문회에 또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잘 하라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뭐 증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불출석할 거라는 것은 뭐 예견된 수순이었고요. 다만 국민의힘 사법 불신이 정말 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왜 절차를 그렇게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설명 혹은 해명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 오늘 불참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왜 구속 취소를 했는가? 정말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소상한 해명 혹은 설명이 있어야만 국민들이 이 사법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동을 한 것이고요. 예. 특히 대법원장 포함해서 사법부 독립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그냥 사법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국민들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안 돼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사법부의 책임감을 가지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취지인데 사실 그 의혹을 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이 상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또 국감 때 일단 출석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라도 출석하고 대법원장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통상 국감에 답변을 하는 증인으로 왔던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만 국감 때도 뭔가 좀 해명의 기회를 좀 더 주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뭐 그런 수순의 청문회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에 낸 그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문장 표현을 넣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입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예. 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가 꼬이고 이른바 조희대 옷벗기기 사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10월 15일 날 국감에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필요한 말은 그때 한 차례 더 기회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희대 대법원장 입을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죠. 학회를 통해서 세종대왕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법을 왕권 강화에 세종은 쓰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말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민주당의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불출석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국민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곽규택, 뭐 서영교 이렇게 반말도 주고받았는데 네.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글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글쎄요, 뭐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예. 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내지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다 보면 뭐 그전에도 가끔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의원들 사이에 반말이 나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요새 법사위는 그냥 그게 늘상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성뿐만 아니라 막말 내지는 그냥 이름 부르고 야, 너 뭐 하고 하는 게 일상적인 회의 모습이 돼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 뭐 어쩌다가 사람이니까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가 가끔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법사위 지금 상태로는 글쎄요, 진짜 보기 안 좋은 거를 넘어서 저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상적으로 막말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격식을 없애기 위해서 예. 영어 이름 부르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른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자리, 그것도 상임위 자리에서 이름 부르면서 뭐
친구 이름 부르듯 하는 것은 보기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이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고 의원들을 다독여가면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만 드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게 되니까 이게 갈등의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될수록 법사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 라는 국민적인 좀 의구심 이렇게 커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 민주당이 일부러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일종의 행동 아니었나라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청문회가 부당하다. 지금 대법관들이 다 불출석 의견서를 내니까 또 난데없이 국정감사를 하루 더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고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왔느냐?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빨리 와서 답변하십시오. 예, 김유정 의원님. 오늘 청문회는 사실 불출석이 예상됐었고 그래서 국감을 활용해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할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첫날 외에도 10월 15일을 또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현장 가겠다 정했거든요. 그럼 그날 대법원장에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통상 하던 대로 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대엽 행정처장도 지금 해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장 국감에서 이 법사위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로그 기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로 이렇게 속전속결 결론을 내렸을 때 6만 쪽 기록 다 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보냐 이랬는데 로그 기록,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PC로 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록을 주십시오 했더니 기록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장 국감이라고 합니다. 현장 조사 형태 같은 건데요.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와서 해명을 해주고 좀 국민을 설득시켜주고 납득할 수도 있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로그 기록도 좀 보고 그게 사실이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하루가 추가된 것 같은데요. 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같은 기회에 장이 열렸을 때 와서 누구든지 와서 좀 납득할 해명을 했다면 더 추가적으로 이런 현장 국감 안 잡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다음 달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해명을 들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김용남 의원께 드릴게요. 네. 오늘 법원이 지기현 판사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판단 보류 입장을 냈어요. 예.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원 행정처 내부적으로 있는 윤리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로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구성해서 그 핑계로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그 비슷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저는 저런 식의 발표를 할 거면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었나. 이게 거의 5달 가까이 됐거든요. 아니 저런 내용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때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1, 2주일 있다가 저런 얘기를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5달을 허비하고 내용 없는 얘기를 꺼내니까 글쎄 오히려 비난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모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네 분과는 또 다음 시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회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죠. 서용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잠깐 나와서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문회 상황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사위 하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예, 지금 법사위 하다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청문회 중입니다. 청문회 중인데 말씀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불출석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회법 121조에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그 의혹에 답변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뭔가 구린 게 있어서인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고 적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법 독립을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파기환송을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낸 사례는 법관으로 있는 역사상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관한 사안을 그렇게 이틀 만에 아주 초고속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에 개입하는 정황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소부라고 하는 재판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희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어대는 것이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는 판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지기현 판사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해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일이고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조희대에서 지기현에서 시작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인데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위를 오늘 묻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일단 불출석했고요. 그러면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래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합니다. 초대 대법원장, 모든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해오고 사법부의 개혁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도 나오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만에 파기환송 표결을 할 수 있다면 그 7만 부에 달하는 기록을 다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다 보았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말을 바꿉니다. 전산 기록으로 보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로그인 기록을 달라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법관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 그래서 그것을 나와서 해명해야 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사실 여권 내에서 좀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까지 붙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잘못된 판결을 유도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공작은 이제 확인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했습니다. 끝내는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샤넬백 수수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했습니다. 김건희 출석하지 않았지만 끝내 이 모든 것은 주가 조작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도 윤석열도 감옥으로 갔고 끝내 그것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했지만 저희 법사위에서 현안 청문회를 했고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실마리가 나오고 끝내 모든 일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 등 유언비어를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영교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이른바 그 4인 회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송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또는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정체불명의 AI 조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희대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이 있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고 법관들조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법사위원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법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저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AI다, 가짜, 공작이다, 정체불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공작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AI라고 허위 사실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AI가 아니라는 것을 그쪽 당에다가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도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이른바 4인 회동 의혹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서영교 의원 쪽으로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제보도 계속해서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이 그리고 경찰의 공수처의 특검에 법적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어댔는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파기환송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무죄난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유죄로 보낸 5월 1일 그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 엠바고를 겁니다. 어떻게 한덕수는 파기환송될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되자마자 한덕수가 4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직하고 출마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그런 한덕수를 또 무리하게 대통령 후보로 후보 교체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저는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속속 또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곧 공개할 만한 수준의 제보도 혹시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문제 지적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한다면 아마 그동안 그들의 연락 주고받은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만남 일정이라든지 등등의 내용들이 파악될 것이고 비아폰 관련한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인데 오늘 마침 법원 감사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추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재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애매한 것들은 계좌도 추적하고 통신 내역도 추적하고 일정도 추적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도 다 추적해서 증거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듯 판단되니 보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무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법관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 목숨을 걸고 그 목숨에 그냥 수용해왔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 감싸기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증인들 불러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자기를 감쌉니까? 오늘 나온 그 판단만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그 변호사들하고 만난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 룸살롱에 간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술 몇 잔 얻어먹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보자의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소 20번은 갔다. 그리고 갔다고 하는 룸살롱을 제보받아서 그 룸살롱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없었던 일이 그냥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왜 대법원은 판단하지 못하지요? 그동안 모든 법관들이 판결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증거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증인 불러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통화 내역 사실 조회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법원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도 같이 연루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황정화 의원실이 공개한 통신사 자료를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꿨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중에 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에도 휴대전화를 바꾼 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보가 오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상황은 온 세상에서 제보로 들어옵니다. 왜? 윤석열이 해서는 안 되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왜?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군인들을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중앙선관위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게 했으니 여기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제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게 된 겁니다. 황정화 의원실에서 알아봤는데요. 말씀처럼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하던 그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던 그날 휴대폰을 교체하고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5월 14일로부터 딱 이틀 뒤에 휴대폰을 또 교체합니다. 이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대로 파악된 게 없다고요? 이런다면 법원도 지난번 관본권 띠지 때 검사들이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숨기듯이 똑같은 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문회를 얘기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과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최후의 보루를 위해서도 조희대 지기현에 대해서는 청문회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되고 그들과 어떤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모의했는지 통화했는지 만났는지 낱낱이 드러나길 요구합니다. 예, 법사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으로 계속 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고성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글쎄요, 여야 지지세를 떠나서 국민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는 있거든요. 무엇이 이런 상황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상임위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행안위원장을 해봤는데요. 여야 모두 다 저에게 잘 따라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인가요? 위원장 아닙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 룰을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진행하면 발언과 고성을 질러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대고 이러니 나경원 의원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오자마자 초선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 법사위에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현직 판사입니다. 법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맞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경원 의원이 자격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붙여서 자꾸 발목 잡기를 하는데요. 이 발목 잡기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도 알아보고 윤석열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윤석열의 문제를 제기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말대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법사위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진행을 잘 따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야당 간사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언제쯤 어떻게 선임될 걸로 보십니까? 야당이 간사 될 사람을 간사로 추천해야 합니다. 예. 말씀처럼 처음 날 오자마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말을 하고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간사로 임명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이춘석 위원을 교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을 요청했을 때 그거는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사 자리가 되지 않게 된 경위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 건 하겠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 교체는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끝내는 그 사람보다 더 센 초선인 최혁진 의원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간사할 만한 사람으로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I 운운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가짜를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건 운영이 소관 법률이긴 한데 그 특이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증인의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 가능하도록 한 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했다가 다시 국회의장 측 항의로 국회의장으로 수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법사위원장한테 권한이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야권에선 반발도 있었고요. 이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법사위원장은 그 과정에 논의를 하거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증인들이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증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법적 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국회의 권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답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이고 국회에서 청문회고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거짓말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내란 특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란 특위 등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한덕수 총리가 특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단단히 하고 나중에 거짓말인 게 CCTV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위 기간이 끝나면 법적 조치할 수 없어 법률적 미비 사안입니다. 이 법률적 미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법적 조치할 수 있게 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크니까 법사위 위원장으로 했던 것 같으나 예. 그러나 이게 특유의 상황 속에서 증언 감정의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이라 다시 소통해서 국회의장이 법적 조치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바로 소통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법사 네. 이야기 역시 아닌데 네. 관심이 많아서요. 국회 운영이 국감 증인 채택으로도 여야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한 그 배경을 놓고 이거
국감 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인사, 대한민국의 인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고위직, 주요 임무를 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것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공격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작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도 잘못된 공격으로 되치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통해서 되치기 당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경제 다 망가뜨렸습니다.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건희까지 감옥에 갔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무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3,490까지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 상황. 지금은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협조할 때다. 그리고 지금은 내란 잔재 완전히 뿌리 뽑을 때인데 내란 잔재 쉴드 치는 일 그만두고 대통령 발목 잡는 일 그만두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문회 와중에 잠시 나와서 인터뷰 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세상에 없던 편안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무통은 세상에 없던 소재부터 만들었습니다. 가장 쾌적한 자연 소재, 프리미엄 메리노울로 만든 H1 텍스 원단. 발도 피부이기에 부드러움과 쾌적함을 그대로. 답답했던 당신의 발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에 복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청 해체와 직접 수사 기능 상실을 언급하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상 혼란을 호소하는 형식이지만 많은 시민들과 언론은 당장 특검 수사를 볼모로 검찰 개혁에 집단 반발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살아있는 권력이던 시절 주가 조작 의혹은 왜 무혐의 처리가 됐는가처럼 그간 검찰 스스로 자성했어야 할 순간엔 정작 침묵하고 있었던 것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혹을 조사하며 진실 규명에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건희 특검. 하지만 오늘 갑작스런 집단 입장 표명으로 앞으로 남은 수사가 과연 잘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8년 검찰청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집단 반발로 끝나게 될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주지. 쫄깃하게 토시, 풍미 있게 토시.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의 한방. 토시비프 컬렉션 서브웨이. 주베르. 룩. 보다. 바라던 나를. 더 자신 있는 나를.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룩. 저스트 룩. 주베룩. AI 폰 어디가 잘해? 다양한 대화형 AI를 한 곳에서. 디자인 초보도 AI로 손쉽게. 라이너 캔바를 유독 픽 AI로. AI는 유플이 잘해. 갤럭시는 U+에서. 완벽함을 만드는 기술. 아름다움을 더하는 감각. 그 전부를 창호에 담아 클렌체가 되다. 클래스업 클렌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을 무혐의로 끝낸 사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수사 의뢰하는 초유의 일로 번졌습니다. JTBC가 그 내막을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수사 보고서에서 사라진 정황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